자, 오늘은 프로젝트 발표를 나머지 3명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장성훈 군이 프랑스와 러시아 수학이 수학사 중에서 특히 언제 그 혁신적인 그런 발전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가 또 그때 누가 그런 역할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중심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발표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성훈이고 지금부터 프랑스랑 러시아의 수학사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간단하게 서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수학사, 러시아 수학사,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의 정의로는 프랑스와 러시아 수학이 현대 수학사에서 큰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프랑스에 대해서 보면 필즈상 메달 수상 인원도 12명으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수상 인원이 많고, 그 기간별 필즈 메달 수상 인원으로만 봐도 파리 대학교가 16명, 그리고 고등사범학교가 15명, 콜레주 드 프랑스가 8명으로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이게 필즈상에 대해서 X축, Y축이 각각 필즈상 인원이라 Y축은 그 인구당 필즈상 인원에 대해서 나타낸 건데, 보시다시피 프랑스랑 러시아가 이렇게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또한 프랑스에 뒤지지 않게 여러 서방 국가들의 롤모델이 될 정도로 수학교육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도 정부의 수학, 과학 등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인하여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발전 속도가 월등히 빨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국가가 수학적으로 강력한 힘의 원천은 무엇인지 조사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프랑스 수학사에 대해서 먼저 주목을 해보면 16세기 프랑스 수학은 그다지 큰 발전은 없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수학자는 프랑스와 비에트로, 그는 대수학에 기여를 했으며 미지수를 알파벳으로 나타낸 최초의 수학자이며 비에토의 공식으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6세기에는 아직 프랑스 수학이 걸음마 단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프랑스 수학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은 저희가 많이 들어본 수학자들도 여기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메르센, 데카르트, 페르마, 파스칼 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선 메르센은 저희가 메르센 소수로도 잘 알고 있는데, 그는 동시대에 살았던 페르마, 데카르트, 파스칼, 호이겐스, 갈릴레오, 토리첼리들과 친구 또는 동료, 연구자로서 편지 등을 서로 많이 주고받는 사이였고, 그는 파스칼의 스승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데카르트는 좌표계를 저희가 처음으로 고안해낸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는 수학만이 확실한 것으로 철학도 수학과 같이 분명하고 명확히 드러나는 진리를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석 기하학도 창시하게 되고, 이전까지 독립적으로 다루어졌던 대수론과 기하학을 체계적으로 융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나중에 오일러, 베르노이 영재, 라그랑주, 라플라스 등에 의해서 널리 응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마에 대해서 언급해보자면, 일단 메르센느 회합이라는 그 훗날 프랑스 과학원으로 바뀌게 되는 그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파스칼을 만나게 되면서 거기서 서로 친분을 갖게 되고 서신왕래를 통하여 확률론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데카르트와의 교류도 있었는데, 그는 이와는 별개로 독창적으로 해석기하학도 고안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629년에 수학사상 최초로 미분에 대해서 했다기보다는 생각을 해낸 사람인데, 우선 케플러가 함수가 최대값, 최소값을 근방에서는 함수의 변화량이 매우 작다는 것을 알아차렸는데, 이를 보고 페르마는 역으로 함수의 변화량이 매우 작을 때 최대, 최소값을 추적할 수 있을 거라고 그냥 생각만 해본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딴 페르마의 소정리, 소수, 마지막 정리 등 수학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17세기에 제가 소개할 마지막 수학자인 파스칼은 우선은 수학, 과학 분야보다도 철학과 신학에 시간 투자를 정말 많이 한 수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그의 수학적 재능이 뛰어나서 그의 이름을 붙인 파스칼의 삼각형, 그리고 세계 최초의 계산기인 파스칼 라인 등을 고안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설명하였던 메르센느 회합에서 그가 페르마를 만나게 된 일이고, 이 메르센느 회합은 훗날
프랑스 과학원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수학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천재 수학자들의 등장으로 천재 수학자들의 등장으로 인하여 그들 간의 교류도 활발하였고, 그리고 또 메르세르 회합이라는 곳을 통해서 여러 수학자들이 교류를 하는 모임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프랑스가 크게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이후에 프랑스 혁명 기간에 프랑스 수학에 대해서도 소개하겠는데, 일단 시대적 배경은 시간상 건너뛰게 되고, 우선 수학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면, 일단 18세기 프랑스 학문과 문화는 공적으로는 아카데미, 사적으로는 살롱이라는 곳에 의해서 지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달랑베르를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한 이유는 그가 프랑스 혁명 기간에 가장 우선적으로 등장한 수학자이기도 하지만, 그를 기준으로 하여서 그가 뭐든지 엣지를 연결하여서 서로 다른 수학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도 하고 서로 끌어주면서 그 프랑스 수학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파리 과학 아카데미 회원으로도 입후보되고 보조회원 선출되고 정회원까지 승진이 되게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으로도 선출이 되게 되었는데, 그리고 또 라그랑주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이 사람은 에콜 폴리테크닉이라는 학교의 초대 교장으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여기서 보면 달랑베르가 또 나왔는데, 앞에서 소개했던 달랑베르가 그의 추천으로 베를린 과학 아카데미 회장으로도 취임을 하게 되고, 그는 루이 16세의 요청에 의해서 파리로 거처를 옮기게 되고,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에콜 폴리테크닉의 초대 교장으로도 임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수학에 많은 관심이 있다고 저희가 그 Q&A 토론 시간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나폴레옹이 나그랑주와의 환담도 자주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할 콩도르세는 일단 가장 대표적인 업적은 그는 공교육에 관심이 많고 사회적 약자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교육의 기회를 많이 주려고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몽주는 좀 중요한 인물인데, 몽주는 일단 우선 공연의 공률과 공간을 연구하여 파리 과학 아카데미 논문을 제출하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여러 수학자들이 달랑베르, 방데르문드, 콩도르세, 라플라스, 라부아지에, 베르톨레 등과 교분을 갖게 되었고, 그는 파리 과학 아카데미 회원이 되는 동시에 루브르 수력학 연구소의 소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수업을 하면서 카르노와 디누리에라는 수학자의 늘 제자로 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에 원래 에콜 폴리테크닉이 개교를 했을 때 몽주에게 교장의 제의가 왔었는데, 그는 라그랑주를 추천하게 되고, 그는 단지 일기 교수로서 저학년들 대상으로 화법 기하, 해석 기학 등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나폴레옹 이집트 원정에도 동행하게 됐는데, 이집트 학사원을 설립해서 그 학사원의 초대 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프랑스에 돌아와서는 에콜 폴리테크닉의 교장으로 임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레장드르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달랑베르가 계속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파리 육군 사관학교의 수학 강사를 맡게 되고, 그리고 파리 과학 아카데미 회원으로도 선출이 되고 국립학사원이 회원으로도 선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카르노는 아까 제가 몽주의 제자로 알려졌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약간 군인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어서 수학적인 재능도 뛰어나긴 했는데, 약간 사관학교, 공병 사관학교로 나오면서 몽주의 가르침을 받았으나, 약간 군인의 신분에 좀 더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플라스에 대해서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처음에 달랑베르에게 그가 만나보고 싶어서 학교 교사의 추천장을 받아서 달랑베르에게 갔는데, 처음에 달랑베르가 그를 만나주지 않아서 라플라스는 실망해서 돌아온 다음에 역학의 일반 원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쓴 후에 그 내용을 달랑베르에게 보냈더니, 그 내용을 읽고 달랑베르가 감탄을 하여서 라플라스를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달랑베르의 도움을 받아서 파리 육군사관학교의 수학 교수로도 취임이 되게 되고, 이 논문을 파리 과학 아카데미로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과학 아카데미 회원으로도 선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에콜 노르마리 교수도 되었고 국립학사원의 회원으로도 선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약간 정치적으로도 뭔가 줄을 잘 타서 나폴레옹 시절에는 내무장관으로까지 임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상 포리에랑 포화성은 생략을 하고 코시에 대해서 소개해보자면 코시는 진짜 수학적으로 천재적으로 유명한 수학자인데 그의 창의성은 엄청 보통 사람 이상으로 풍부해가지고 이 풍부함을 겨룰 수 있는 자가 오일러와 케일러 단 두 사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업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학적 해석에 엄밀성을 도입하였고 두 번째는 조합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등 공과학교에서 해석학 강의를 맡았고 30세가 안 된 나이에 교수를 맡고 프랑스 대학 및 소르본 대학의 교수에까지 임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해석학 강좌를 책으로 간행하려고 원고를 썼는데 이 교재가 엄밀성이라는 점에서 표준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해석학을 저희가 배우게 되면 코시라는 인물의 그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루아는 일단은 에콜 폴리테크닉에 입학을 하고 싶었는데 두 번 떨어졌는데 그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구조시험에 대한 설명이 서툴러서 떨어졌고 두 번째는 그가 심사위원을 맡았던 사람이 여기서 보다시피 심사위원이 수학에 대해 무지한 나머지 화가 나서 칠판 지우개를 던졌는데 이를 통해서 에콜 폴리테크닉에 낙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 앞으로 두 편의 논문을 보냈는데 이 내용을 보고 코시는 이 아카데미 수학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이 두 논문을 하나로 합쳐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카데미 수학상의 심사위원이었던 프리에에게 이 내용이 전달이 되었는데 프리에가 사망하면서 논문이 분실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수상자로 제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엔카레는 모든 분야에 능통한 마지막 학자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에콜 폴리테크닉에서도 수학자 헤르미트의 지도 아래서 그가 성장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엔카레에 대해서 유명한 게 여기서 보면 밀레니엄 7가지 난제로 알려진 포엔카레 추측인데 이는 어떤 하나에 밀폐된 3차원 공간에서 모든 패곡선이 수축되어 하나의 점이 될 수 있다면 이 공간은 반드시 원구로 변형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클레이 수학연구소에서도 이를 상금을 100만 달러 상금을 수여하겠다고 걸고 나중에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러시아의 한 수학자 페렐만이라는 수학자가 이를 풀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이 돈 상금을 받기를 거부하고 그렇게 풀기만 했다고 하는 내용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기간에 대해서 수학자들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면 당시 집권 중이 루이 14세 나폴레옹도 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르바키 학파는 일단 저희가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도 많이 다루셔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은 저희가 그 교재를 만들고 그런 거는 다 얘기를 교수님께서 해주셨으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 부르바키 학파에서 이런 인물들이 필즈상을 수상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랑 슈바르츠, 장페르세르, 레네톤 등이 수상을 하였고 또 이후에는 이런 사람들이 수상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발전 요인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17세기에는 일단은 메르세르 회합 그리고 이 메르세르 회합이 프랑스 과학원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서신을 통하여 교류를 하였고 그리고 프랑스 혁명 기간에는 살롱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에콜 폴리테크닉의 개교 그리고 파리 과학 아카데미 프랑세즈, 국립학사원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르바키라는 집단도 빼놓을 수 없는데, 그래서 이 부르바키에 의해서 프랑스 수학이 좀 더 침체가 되었다가 다시 떠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랑제콜에 대해서도 소개하자면, 이 그랑제콜은 프랑스에만 있는 엘리트를 양성하는 엘리트 고등교육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별도의 선발 과정을 거치고 한 분야만 특화된 소수 정예의 엘리트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에콜 노르발 슈페리에르라는 ENS라는 학교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이 학교는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순수학문을 전문으로 하는 그랑제콜 위에 그랑제콜로도 불립니다. 그리고 프랑스 문화의 특질로는 동화력이 있는데 이는 세계에 흘러들어온 모든 문물을 소화시켜 독자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창조력과 흡수력인데 이 원인에는 저는 철학을 보고 있는데 프랑스에는 바켈로레아라는 시험 대학 입시 시험이 있는데 이는 엄청나게 이렇게 다음과 같이 문제가 나올 정도로 4시간 동안 시간이 주어지고 문제를 푸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교육의 목적은
수학을 포함한 모든 교육의 목적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데 있고 이 근원적 바탕에는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적 마인드가 프랑스 수학을 뒷받침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러시아 수학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자면 여기서도 봤듯이 아까 이제 에콜 노말이 신입생이 100명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유럽의 대학들이 아무나 들어가는 대학들이 대부분이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아주 셀렉티브하게 뽑아서 따로 그 리더들을 키우는 교육기관이 따로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뭐 한 해에 3,000명씩 뽑아서 그 나라의 리더를 키운다는 거는 사실 옳지 않은 그런 접근 방법이었고, 또 학교가 모든 분야를 다 한 학교가 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방향이야. 그게 다 식민지 교육의 잔재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브레이크 어느 한계에 지금 도달한 거야. 그리고 또 여기도 지금 용어를 쓰는 것도 쟤네가 신경 썼어야 될 게, 똑같은 용어를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를 지금 뭐 학사원, 학술원, 아카데미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쓰잖아. 네, 네. 그런 거 수학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에콜 로말도 그렇고 또 뭐 저기 고등 뭐 이과 공과대학 네. 그런 것도 에콜 폴리텍 이거 다 같은 말인데 막 쓴다고. 그게 쟤네가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번역을 그냥 직역한 사람도 있고 또 다르게 나름대로 하고 막 섞여 있단 말이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어를 먼저 써주고 쓰기 시작했으면 일관성 있게 갈 텐데, 원어를 안 쓰고 그냥 책에서 발췌해서 막 갖다 놓으니까 뒤죽박죽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 네. 어쨌든 프랑스 수학에서 그러니까 프랑스 늦게 시작했지만 굉장히 잘하다가 저 1차 세계대전 거치고 하면서 네네. 굉장히 드롭다운 됐다가 다시 블바키가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다는 그런 게 전반적인 얘기고. 다음 러시아로 갑시다. 네, 러시아에 대해서 수학자들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우선 로바체프스키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그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창시자로서 인식은 지각을 통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며 의식에 선천적으로 부여된 무엇인가의 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께서 추가를 하시라고 한 러시아의 확률론에 대해서도 소개하자면 프랑스 유명 수학자인 라플라스가 러시아의 확률론이 아니라, 러시아는 그 역사를 보면 알지만 수학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네네. 나라니까 나라조차도 잘 성립이 되지 않았었지만은, 그렇지만은 더한 이쪽 이 시베리아 이거는 러시아도 아니었어 오래전에는. 그러니까 북한도 이런 건 다 우리나라 땅이었다고. 근데 러시아가 동방 정책을 하면서 확 넓혀버리고 그냥 아래까지 해서 다 자기 거라고 우긴 거지. 근데 어쨌든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낙후돼 있었는데, 거기가 언제부터 수학을 하게 됐냐 하면은 그 시작이 바로 이 프로버빌리티가 하기 전에는 그 유럽에 아무 존재감이 없는 나라야.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던 게 네. 이제 피터 대제고, 그리고 그래서 프랑스에 유학 갔다 온 유학생들 2명이 그쪽에서 새로 시작된 어떤 분야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런 거 하는데 하고 소개하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이걸 우습게 생각했었다고. 근데 그거를 알아채리고서는 진짜로 큰 기여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꼴모고로프라고. 그 다음 세대가. 그리고 꼴모고로프 학파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얼만큼 그 20세기의 수학에서 그 강대함을 자랑해. 어쨌든 그 전엔 수학이 없었다니까. 네네. 그냥 이 원오브댐이 아니라 그냥 사람 중심으로 보니까 이게 그냥 누가 위대하고 하는 거지만 누가 시작했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거를 자꾸 빠뜨리기 때문에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도 구조가 전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넘어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또 마르코프는 체비시프의 제자로 확률론에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래서 2명의 유학생이 누구였냐, 그리고 그 사람들 역할이 뭐였냐는 게 아무도 모르고 있어서 그걸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지금도 결국은 찾지 않고 그냥 웹에서 사람 이름 치면 구글에서 네. 다 위키에서 다 있지. 그치? 그거야 누구나 아는 정도 지식 아니야.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스토리를 배우는 게 지금 수학사 시간이라고. 이게, 거기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이제 꼴모골프 나오기 전에 이제 이렇게 셰비셰프 나오고, 그 다음 마코프가 그 제자가 되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처음에 그걸 누가 시작했냐 하는 거에서 네.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셰비셰프는 아까 가르쳐줬고 나머지 네, 한 명이 찾아내면은. 네, 그래서 갑시다. 네, 민코프스키가 있는데 이 수학자는 알베르토 아인슈타인을 가르친 걸로도 유명한데,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이렇게 그때 소비에트 연방이 탄생하였고, 그 이후에, 그 당시의 수학자로는 비노그라도프가 있었고, 그는 현대 해석적 수론을 창시하고, 그리고 콜모그로프가 이때 등장하게 됐는데, 그는 앞에 확률론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확률론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모교인 모스크바 대학교의 교수로도 임명되고, 그는 모스크바 대학교 확률론 회장으로도 뽑히고, 그리고 1939년에는 소비에트 연방 과학 아카데미 정의원으로도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영재교육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를 기념하여 세워진 모스크바 대학교 부설 콜모고르프 물리학 수학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페레만 제가 아까 언급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푸엔카레의 그 문제 7가지 난제를 중에 하나를 푸엔카레가 포함된 그 7가지 난제 중에 하나를 푼 인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보면 거절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클레이 수학연구소에서도 페레만에게 푸엔카레 추측을 증명한 공로로 100만 달러 수여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거부하였고, 2006년에도 필즈상 수상을 할 수 있었는데 페레만은 수상식에 참석을 거부하였고, 2011년에는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정의원 초대도 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야? 그게? 왜? 이유는 이 사람이 약간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그게 아니라 그게 돈이 많이 받는 거. 그 유명해지는 게 자기가 수학 공부를 계속 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이유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지? 자기가 그냥 조금 가난하더라도 조금 먹고만 살면은 자기가 차분하게 공부를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그 상 받으러 오라가라 하고 뭐 만나야 돼, 인터뷰 해야 되고 하는 것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받았어. 그래서 굉장히 험불하게 살아.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 수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소개를 하던 표토르제가 있는데, 이 사람의 주요 업적 중에 하나가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그러니까 학술원을 만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 아카데미에 요한 베르누이의 두 아들 다니엘과 니콜라스도 와 있었는데, 이 중에서 다니엘이 초청한 사람이 오일러인데,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오일러에 대해서 러시아에 와서 이 과학 아카데미 와서 했다는 거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서 그냥 오일러가 왔다가 얘기하고 있어? 네네. 사람 한 시간 잡아먹으면 감점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쭉쭉 진행하고, 일단은 간단하게 왜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발전 요인을. 그러면 첫 번째는 RSM이 있는데, 이 RSM은 미국에 위치한 방과후 수학 프로그램인데, 이는 러시아와 유럽 국가들의 진보된 수학 교육 시스템 바탕으로 해서 미국에서 지금 러시아 수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소련 붕괴 이후에 러시아 지식인층이 해외 유입을 하면서 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소련 시절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식인들의 관심 분야를 한정했는데, 정치 경제 분야를 배제하고 우선 다 자연과학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또 러시아는 또 재정적으로도 많이 투자했는데, 냉전시대 이후에 그런 것도 있고, 서적도 많이 썼고, 콜모고르프는 제가 설명했듯이 그 콜모고르프 영재학교를 설립하면서 여기서도 수많은 인재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러시아의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소개했는데 이미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두 국가 모두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도 존재했지만 이를 잘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이 정말 인상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오케이. 자, 수고했어요. 다음 사람 발표 준비하세요.